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새로운 지식의 정수를 뽑아보는 집중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절대적인 제왕이라고 불리던 약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 항암제 키트로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암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 의학 산업의 판도를 아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제약산업 역사에 엄청나게 굵직한 획을 그는 순간이었어요. 그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던 항암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자의 주인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바로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그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에서 나온 마운자로라는 약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8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2조 7천억 원이거든요. 와, 한 분기만에요? 네. 반면에 영원한 1위일 것 같았던 키트루다는 79억 달러, 그러니까 약 11조 5천억 원에 그치나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성분 쓰는 비만약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마운자로랑 완전히 똑같은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을 쓰는 제파운드라는 비만 치료제 매출까지 딱 합치면요. 1분기 매출이 무려 127억 달러, 약 1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수치 때문에 지금 투자업계에서는 이미 키트루다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티르제파타이드 시대다. 이렇게 의학산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류가 지금 어떤 질병에 가장 많은 자원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가 그 트렌드 자체가 확 바뀐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죠. 청취자님, 이렇게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나 막 다이어트 열풍 같은 화려한 이야기는 이미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기사가 엄청 쏟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화려한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임상 데이터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이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들, 즉 시니어 당뇨 환자분들의 안전,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약물들이 시니어 당뇨 치료에 투입되면서 그 내분비계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를 대하는 접근법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죠. 오, 접근법이 변한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탐구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최신 의학계는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무조건 혈당을 깎아내리는 강한 조절을 포기했는가? 그리고 왜 내 몸에 맞게 부작용을 피하는 안전한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가? 이걸 알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의문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새롭게 뜬 이 혁신적인 신약들이 실제로 시니어 당뇨 환자들에게 처방될 때 우리가 과거에 알던 당뇨약들하고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청수 교수님하고 전자영 교수님 연구팀이 65세 이상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딱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거군요. 네. 보통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1차로 가장 먼저 먹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당뇨가 좀 진행되다 보면 이 약 하나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의사들이 두 번째 약, 그러니까 2차 약제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 아주대 연구팀이 주로 쓰이는 4가지 계열의 약물 안전성을 싹 비교 분석한 겁니다. 그 4가지가 어떤 약들인지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일단 수십 년 동안 가장 전통적으로 써오던 설포닐 유레아라는 약이 있고 또 DPP4 억제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당뇨랑 비만 치료제로 완전히 대세가 된 SGLT2 억제제, 그리고 GLP-1 수용체 작용제, 이렇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갈렸죠. 최근 대세인 그 GLP-1이랑 SGLT2 계열이 전통적인 설포닐 유레아에 비해서 저혈당 위험도 훨씬 낮고요. 또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막 치솟는 고칼륨혈증 발생 위험도 확 낮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게다가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 손발이 퉁퉁 붓는 말초부종 부작용, 이것도 설포닐 유레아나 DPP4 억제제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약의 진화네요.
제가 그 일산차 병원 박경애 교수님 설명을 바탕으로 청취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찰떡 같은 비유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어떤 비유인가요? 들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해보자면 그 전통적인 설폰을 유래하는 약간 고장난 온도 조절기 같은 거예요. 방이 덥든 춥든 그냥 무조건 난방기를 최대치로 황팡 틀어버리는 스위치인 거죠. 아, 밥을 먹어서 혈당이 높든 안 먹어서 바닥이든 상관없이 막 췌장을 쥐어짜는 거군요. 맞아요. 무조건 인슐린 분비시켜서 저혈당 위험이 높은 거죠. 반면에 GLP-1은 방이 더울 때만 딱 작동하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우리 몸에 혈당이 높아졌을 때만 똑똑하게 작용하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럼 SGLT2 억제제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예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방이 뜨거우니까 그냥 창문 열어서 열기를 밖으로 확 빼버리는 거죠. 우리 몸의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서 포도당을 바로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리는 방식이니까요. 이야,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포도당을 밖으로 버려버리니까 췌장이 무리하게 인슐린을 짜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혈당 위험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님들께 아주 객관적으로 꼭 짚어드려야 할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의 세계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절대 없거든요. 아무리 스마트한 신약이라도 단점은 분명히 있다. 네. GLP-1 계열 같은 경우는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확 늦춰버려요. 그래서 속이 심하게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꽤 흔하게 발생합니다. 속이 답답하겠네요. 네. 그리고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SGLT2 계열은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아주 무섭고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요? 그 피가 산성으로 변한다고 하던데 당을 소변으로 버리는데 왜 피가 산성으로 변하는 건가요? 우리 몸의 세포 입장에서는 포도당이 밥이잖아요. 근데 약을 먹고 당을 자꾸 소변으로 버리니까 뇌나 세포들이 나 지금 굶어 죽고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몸속에 지방을 막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바로 케톤입니다. 이게 피 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방이 덥다고 창문을 막 열어놨더니 안에 있는 세포들은 얼어 죽을까 봐 방바닥 장작을 마구 태우다가 매연에 질식해버리는 거네요. 와, 오늘 비유가 정말 갤다다십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비싼 약이라고 덮어놓고 처방받을 게 아니라 개별 환자의 콩팥 기능이나 위장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제가 청취자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당을 팍팍 낮추는 게 최고 아니었나요? 왜 의사 선생님들은 시니어 환자들한테 혈당을 강하게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저혈당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가천대 길병원 김광원 교수님하고 박경애 교수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능력이라는 게 확 떨어지거든요. 항상성 유지 능력이요? 네, 쉽게 말해 방어막이죠. 젊은 사람들은 약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바로 비상배로 울립니다. 아드레날린 막 뿜어내고 손 덜덜 떨리고 식은땀 나게 해서 단 거 먹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요. 저혈당이 왔다는 걸 몸이 확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65세, 특히 75세 이상 시니어 환자분들은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혈당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바닥을 치는데도 본인은 아무런 전형적인 증상을 못 느끼는 무증상 저혈당이 엄청 자주 와요. 세상에 아무 증상도 없는데 뇌로 가는 에너지는 끊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공포 영화가 따로 없네요. 엄청 위험하죠. 뇌세포가 굶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서 길에서 실신해버리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이 길에서 쓰러지면 바로 고관절 골절이나 뇌진탕으로 이어지고 이게 영구적으로 누워 지내야 하는 와상 상태나 사망으로 직결되거든요. 당화혈색소 수치 예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넘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어떤 환자분들이 특히 더 위험한가요? 일단 75세 이상 초고령 환자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나 식사가 불규칙하신 분들,
이미 몸이 많이 노쇠하신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혼자 계시다 쓰러지면 119 불러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시니어 당뇨 환자의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는 무리하게 6.5% 미만으로 낮추지 않고 7.5%라는 다소 여유로운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7.5%면 약간 고혈당 상태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용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네, 일종의 전략적 후퇴죠. 고혈당으로 합병증이 오려면 몇 년이 걸리지만 저혈당 쇼크는 단 5분 만에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시니어분들은 시력이 떨어져서 인슐린 눈금 잘못 맞추실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약 먹은 걸 깜빡하시기도 하거든요. 아, 현실적으로 완벽한 자가관리가 어렵군요. 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어떤 시간에도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약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약들이 내 몸에서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환자의 일상적인 습관이 따라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수분 섭취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물 마시는 거, 이거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진흙 늪처럼 변해버립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피가 끈적해진다고요? 네,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피가 늪처럼 끈적이니까 세포 앞까지 헤엄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포문을 여는 기능도 둔해지고요. 아,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무리 뿜어내도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느라 포도당을 해결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 속에 당은 넘치는데 세포는 굶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됩니다. 혈당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와,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럼 아까 그 SGLT2 억제제 얘기도 다시 해볼게요. 이게 당을 소변으로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변량이 늘어날 텐데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제가 또 비유를 하나 하자면 이 약을 최신식 세탁기라고 쳐보는 거예요. 오, 세탁기 비유 좋습니다. 비싼 세탁기를 샀는데 뒤에 수도관을 연결 안 해놓은 거죠. SGLT2는 소변으로 당을 배출해야 하는데 환자가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결국 물 없는 세탁기를 억지로 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모터 타버리듯이 우리 몸의 콩팥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려면 물이 필수적인데 공급을 안 해주면 고장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약 드시는 분들은 매일 평소보다 두세 잔의 물을 더 드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물이 좋다고 하니까 당뇨에는 무조건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셔야겠네? 다다익선이네? 하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방송 보면 하루 2리터 마셔라. 물 많이 마실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다다익선 아니었나요? 맹목적인 수분 섭취는 시니어 당뇨 환자분들께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WHO 권장량이 하루 1.5에서 2리터이긴 한데 당뇨 환자는 보통 본인 체중 1kg당 30ml의 수분 보충이 적당합니다. 1kg당 30ml요? 60kg이면 1.8리터 정도네요. 그렇죠. 근데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라고 해서 콩팥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터가 고장나서 물을 소변으로 못 빼내는데 물을 막 3리터씩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수분이 그대로 다 고여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갈 곳 없는 수분이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최악의 경우 폐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거든요. 세상에. 당뇨 관리한다고 물 많이 마셨다가 폐부종으로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인터넷 유행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사구체 여과줄 수치 확인하시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물의 양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야, 약부터 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전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는군요. 그럼 물 말고도 꼭 지켜야 할 일상 수칙이 또 있을까요? 일주일 150분 정도의 땀나는 중등도 유산소 운동, 그리고 포도당을 태워버릴 허벅지 근육 운동은 필수고요. 노쇠를 막기 위해 몇 끼니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채소랑 단백질 먼저 드시고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채소에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잔에 그물망을 쳐주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거든요. 결국 첨단 신약이 마법의 약이 아니라 이런 치열한 일상의 절제가 동반되어야 진짜 효과를 발휘하는 거군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마운자로와 키투르다, 이 거대한 제약산업의 트렌드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결국 시니어 당뇨 관리의 핵심은 막 유행하는 약을 따라서 혈당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자 개인의 나이나 체력, 신장 기능까지 다 따져보는 맞춤 처방,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낮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유지하느냐. 이게 오늘 탐구의 핵심 메시지죠. 최첨단 신약보다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의, 그리고 식사나 운동 같은 일상의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집중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의료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질병의 수치를 고치는 것에서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확 변하고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면서 두려워하는 다른 노인성 만성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질병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도 이제는 약으로 무찔러버리는 완벽한 정복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면서 함께 걸어가는 안전한 공존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공존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오늘 내 몸에 딱 맞는 양의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의 집중 탐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